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은행권 위기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5%대로 올라서며 한국과의 금리 격차 최대 1.5%포인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여러 배경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몇 주 전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했던 증언에서는 사실 발언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네. 그때는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기 이전이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금리가 이러다가 6%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은 어제 금리 결정은 굉장히 완화적이고 비둘기파적인 면이 있는 결정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측면에서는 매파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떤 딱 절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FOMC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또 선은 긋긴 했지만 네. 결국에 뭐 파웰 의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근데 이번에도 그게 좀 확인됐던 것 같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어쨌든 이제 올린 배경은 은행이 좀 리스크는 좀 있지만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은행권의 큰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뭐 이미 서두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일부 좀 보여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물가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다만 이제 5%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의 물가 흐름을 보고 금리에 대한 이제 추가 인상이나 뭐 아니면 인하까지도 사실 시장은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그 FOMC가 끝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2년물이 급락을 했고요. 달러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올해 어쨌든 한 연말경에는 한 번 정도 인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점도표가 바뀐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비둘기적으로 이번 FOMC를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의 흐름만 봐도 어쩌면 이게 이번에 뭐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0.25% 올리게 돼 결국에 올리긴 올렸단 말이죠. 뭐 그 전에 말한 빅스텝까지는 아니어도 그건 왜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올리면 두 가지 안 좋은 시그널이 시장에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물가 잡는 거 포기했다라는 시그널이 갈 수 있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6%로 높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사실 시장에서 오히려 사직생으로 지금 싸우는 것보다 그렇게 결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더 시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가 잡는 걸 포기해버리면 사실 이제까지 연준이 했던 많은 그런 긴축의 것들이 퇴색이 돼버리니까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상황이 심각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지금 연준에서 보고 그것을 보고 금리를 멈춰버린 거 아니야라는 안 좋은 시그널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리를 멈추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최종 금리 전망 같은 경우에는 중간값 5.1%를 유지했어요. 이게 지난달 12월에 발표된 거랑 같은 수치란 말이에요. 네. 이 말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뭐 한 번 정도 인상하고 이후로는 뭐 쭉 동결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사실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데 일단 지금 51% 정도 확률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달 FOMC가. 그리고 30%가 이제 금리 인상 0.25%. 인하도 있어요. 16%로. 그러니까 좀 엇갈리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이제 점도표 상으로는 5.1이거든요. 최종 금리가 5.1이라는 얘기는 한 번 더 올려야 그게 달성되는 수치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번은 남아있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은행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3월에 아마 물가가 4월에 나오잖아요. 그게 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크게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 물가가 좀 예전 경로대로 좀 크게 꺾여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결국엔 금리 동결로 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점도표만 보고 우리가
금리를 무조건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거든요. 어쨌든 금리를 올린다 해도 이제 한 번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거죠. 예. 이번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거의 금리 인상 막바지 신호를 지금 보낸 거거든요. 파웰 의장이. 그래서 한 번 정도 남았기 때문에 설사 5월에 0.25로 올린다고 해서 그게 또 시장의 악재로 해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가의 하락 속도가 3월에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나오면 아마 금리 동결로 갈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좀 예상 수준이나 좀 높게 나온 다음에 0.25 한 번 더 올리고 좀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런 좀 전도표가 아닐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명서를 보면은 그동안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빠지고 추가 정책 강화라는 말이 들어왔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그럼 연내에 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까? 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저는 그 이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 올해 내에 있다. 그러면 저는 예. 착한 금리 인하와 불편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착한 금리 인하는 예.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히면서 금리를 자연스럽게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연준은 여전히 물가 중심의 정책을 예. 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니까 따라서 금리를 내리게 되는 금리 인하를 저는 착한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좀 불편한 피봇은 뭐냐면 생각보다 저희가 모르는 쪽에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형국인데 예. 모르는 데서 뭔가 저희가 몰랐던 또 안 좋은 데이터들이 튀어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뱅크런이 생각보다는 광범하게 벌어졌더라. 아주 많은 은행들에서 벌어졌더라. 뭐 이런 안 좋은 데이터들이 또 튀어나오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경기에 그 굉장한 꺾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때도 사실은 이제 이때는 인플레이션 중심의 정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GDP 중심, 그러니까 이 아웃풋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좀 불편한 금리 인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연준은 어쨌든 간에 물가는 굉장히 천천히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시장에서는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가 있다면 아마 후자의 경우에 금리 인하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 경제가 생각지 못한 암초를 만나면서 지금의 은행권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풀려나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상당 부분 이 은행들의 이제 연쇄 파산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이건 좀 예외적인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나 FDIC나 아니면 뭐 미국의 재무부는 이것을 그 정책의 어떤 틀 안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2008년보다 정책 대응도 훨씬 빨랐고 2008년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덜 광범한 문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연준은 계속해서 물가 중심의 정책을 하되 그 와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은행권들의 금융권들의 불안들은 어쨌든 간에 나머지 또 정책을 가지고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식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연준에서는 이제까지처럼 지속적으로 물가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이 와중에서 뭔가 터진 약한 고리가 있으니까 예. 여기도 신경을 쓰면서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어제는 이제 확실히 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고 본 거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물가 중심의 정책을 하고 물가는 올해 생각보다는 천천히 내려갈 거다라는 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 예. 파월은 어쨌든 이게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라고는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뭐 정말 이번에 그 드러났던 게 모든 은행이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 은행이죠. 뭐 이건 옐런 재무장관도 언급을 좀 했던 부분이고 이게 결국 지방은행의 이제 그 보유 자산이 예. 좀 이게 만기가 좀 다른 자산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네. 당장 지급해야 되는데 국채는 또 그런 자산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들이 일부 지방은행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옐런 재무장관이 예금 전액보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예, 좀 추가 맞습니다. 보증 같은 예. 거 근데 오늘 또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물론 예. 이제 이거는 좀 달리 보셔야 할 게 의회의 증언이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는 또 그 앞에서는 또 원론적인 또 답변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파웰도 그렇고 그 옐런 재무장관도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 너무 좀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시장에서 왜 신뢰를 좀 잃었냐면 말이 좀 바뀝니다 항상. 네. 그때 좀 바뀌는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사실 파웰 의장의 제가
그 기자회견 보면서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좀 갈팡질팡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물가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은행도 이거 신경 안 쓸 수는 없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선제적으로 뭔가 좀 언지를 주면 좋은데 하는 얘기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데이터 보고 하겠다. 예. 결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은행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은행은 결국 지금 제일 우려되는 건 뱅크런이거든요. 예. 사람들이 좀 돈 뺄까 봐. 근데 이거를 차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뭐 예금자 전액 보고 해주겠다. 예. 이거면 이제 해결은 되겠죠.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그건 뭐 위배된다. 지금 법률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앨런 재무장관이 의회에서는 좀 원론적인 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일부 지방은행에서도 오늘도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은 지방은행에 만약에 예금을 했어도 저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심리에 움직이거든요. 예. 전액 보증을 한다고 해도요. 불안해서 사실 옮길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더 안전한 대로. 네. 근데 하물며 지금 또 옐런 재무장관이 뭐 아직은 할 수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더 위험성이 또 심리적으로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뱅크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지방은행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파월 의장도 그렇고 옐런 장관도 그렇고 발언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나 보이는 모습에서 더 불안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계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렇네요. 예. 근데 지방은행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체이스, JP 모건 체이스나 뭐 이런 큰 은행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세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은 지금 그래서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뱅크런의 그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거는 0하고 1일 사이에 결정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장을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사태가 벌어지면 어디까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보장해주겠다로 나중에 가야 되고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딜의 가능성을 띠게 될 요소가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데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 전 의장이, 예, 연준 예. 의장이 원래는 MIT 교수였는데 생각보다 그 이쪽 정책 쪽으로 넘어와서 되게 잘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주변에 지인들이 몇 개월 만에 만나서 이 정치인 다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학자로서 가지는 어떤 소양과 이 정치인이나 정책 결정자로서 가지는 소양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지금 이사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여기 가서는 약간 이렇게 뉘앙스로 얘기하고 저희 가서 약간 저렇게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시장에는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만 또 그것이 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습성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비사님께서 그 시장은 지금 연준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해서 엇갈리는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큰 변동성으로 나타나겠죠. 큰 변동성으로 나타나고 네. 연준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또 계속 시장은 흔들릴 거고요. 예. 데이터가 하나하나 갱신될 때마다 연준에서는 지금 메시지를 세게 주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보다 안 좋게 나오면 또 뭔가가 빠질 거고 데이터가 조금만 시장의 기대보다 좋게 나오면 또 가격 같은 변수들은 올라갈 겁니다. 주가 같은 건. 그러면 결국은 네. 이것은 큰 변동성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네. 당분간은 아주 큰 변동성을 가지는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염희선님은 지금 이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어떤 식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제 그 기준금리가 지금 선은 좀 그은 상태인 게 인하는 계속 안 하겠다고 언질은 주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시장이 또 너무 기대감을 높이면요 이게 물가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기대 심리를 계속 차단하고 싶은 게 연준의 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발언만 보면 안 하겠지만, 근데 과거에도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그때도 파웰 의장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해달라. 그때 신흥국이 되게 좀 안 좋았어요.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근데 뭐 계속 금리 올렸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고 이건 보험성이다. 그리고 한 번 더 했거든요. 그 후로. 그러니까 말이 좀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파웰 의장의 이런 좀 속성상 데이터에 따라서 결국 물가만 좀 그러니까 이 연준이 원하는 물가가 좀 잡히고 예. 그리고 만약에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 만약에 또 이 신용 문제가 쉽게 또 해결이 안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금리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데 내릴 수가 있는데 시장은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 한 번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좀 이어진다라면은 저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게 뭐 그 인하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제는 돈을 풀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예전에 94년부터 99년도도 94년도에 금리를 3에서 6%까지 올린 다음에 5년 동안 5.5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사이클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서 뭐 0.25 내렸다. 또 0.25 올리고 예. 약간 이런 식의 미세 조정 현상으로 계속해서 한 1, 2년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밤사이 연준의 베이비 스텝 단행으로 이제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가 1.5%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게 22년 만에 최대 차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수준인 건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 큰 나라고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고 달러라는 에셋을 가진 나라니까 네. 사실은 같은 국채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채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 우리나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기준금리가 결국은 국채금리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니까 보면 결국 기준금리는 우리나라가 좀 더 높은 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된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2000년대 초반이 1.5가 역전이 났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를 받을 때예요. 지금하고도 또 좀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대규모 자금의 유출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은 결국은 아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기준금리의 역전만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은 전 세계 미국과 한국만 있다면 당연히 두 나라의 금리 격차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인해서 홀로 독야청청해서 잡마켓은 뜨겁고 이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호주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금리 동결 기조로 가고 있는 나라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에 따라서 금리가 국내 상황과 상관없이 따라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조금 더 미국의 금리의 인상이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자국만의 통화 정책을 조금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한은의 지금 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환율도 지금 1,300원대에서 조금 네네. 왔다 갔다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본 유출을 지금 당장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1.5%가 최대였으니까 우리는 1.5% 넘기면 안 돼라는 룰이 있다기보다는 네. 그것은 결국은 경제적 상황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하반기에 역전이 됐었죠. 그때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도 하면서 미국이 그리고 나서는 계속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걱정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자금 유출 이런 것들이 자금 유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더 많이 그렇죠. 들어왔죠. 예. 더 많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이제 사실 레고랜드 사태가 좀 약간 컸었죠. 그때 이제 원화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급속도로 완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까지도 좀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한은 총재가 얘기를 계속하세요. 이런 이제 자본 유출 문제, 금리차 역전. 근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은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 과거에도 여러 번의 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때 자금이 특히 주식시장만 보면요 빠져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으로만 놓고 채권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본 유출과 이 금리 차는 그렇게 좀 상관관계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올해 저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좀 금리 동결로 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번에도 이제 그 금통이 끝나고 나서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좀 멈춰야 된다라고 네네. 언급을 얘기했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잘 안 보이죠. 물가는 꺾이고는 있고 다만 경제 상황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보이지 않는데 섣불리 또 페달에 발을 얹고 질주를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은 총재가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게 지금 메시지도 주고 동결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하시는 게 환율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고 또 만약에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환율이 또 올라가면은 이 정책 결정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우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또 1,400원 넘어가면 마냥 또 금리 동결 쪽으로 또 가기가 굉장히 부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00원 아래쪽에서의 어떤 이 환율만 유지를 해준다면 금리 동결 기조, 그러니까 완화 쪽으로 약간 방향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전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선은 이제 4월에 있을 금통위의 결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하고 이창용 총재 역시도 이제 한미 금리 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이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역시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뭐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물가를 바라보면서 정책을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물가 안정이 결국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가가 가장 최근에 2월 물가 보니까 4.8까지 이제 내려왔더라고요. 네네. 물가가. 그래서 뭐 물가는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유가는 작년 6월을 피크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물가 측면에서의 조금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염희선님 말씀대로 수입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풀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은 환율하고 관계가 있고 네. 미국이 경제가 아주 세게 꼬꾸라지지 않는 한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환율에 되게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물가는 그렇게 시간을 두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를 보고 할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국내 경기를 보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너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정책기관들에서 내리고 있고 세계 경제 성장률은 높이고 있는데 이런 반대로 뛰고 있는 이 방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2월 달에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났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금리를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 아주 큰 예외적인 상황.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환율이 아주 뛰거나 뭐 물가가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거나 네, 뭐 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네. 금리 인상은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금리 인하는 근데 또 이창용 총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수는 없다. 미국이 안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하로 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 선택지가 그럼 별로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담장 딱 담벼락 위에서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저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동결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가계 대출도 굉장히 좀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려 대상에 지금 이번에 이 연준의 어떤 결정이 우리나라 가계 대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긴축 기조가 거의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국채금리 오늘 뭐 이미 미국의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반영해서 한국 금리도 물론 이제 한국 금리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걸 따라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지금 한전채가 작년에 레고랜드 터졌을 때 5.9까지 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꽤 많이 올라갔죠. 이 4%가 깨졌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지금 안정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가계대출에도 물론 가계대출이 결국엔 이게 늘거나 주는 거는 결국엔 내가 보통 이 가계대출이라는 게 뭐 생활비로도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제 상승 기대감이 생겨야 저는 가계대출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미분양도 많고 우리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잠재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금리가 보통 이렇게 떨어지면 또 대출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물가는 높은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안정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긍정적이겠지만 가계대출은 어쨌든 지금 아직은 좀 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랑 다른 재밌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대출, 가계 대출하고 주택 가격 사이에. 지금 딱 그 이사님 말씀해 주신 그 스토리에 뭐냐면 캐나다나 뉴질랜드처럼 최근에 뭐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가계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른 나라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만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가계 대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따라서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또 가계 대출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떨어집니다.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상관계수 같은 거 구해보면 0 근처 아주 낮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0.7 정도까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는 왜 얘기거든요. 그렇습니까? 저희가 대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가계대출, 그러니까 우선은 주담대 비중이 높습니다. 예. 가계대출의 주담대 비중이 한 70%가 넘고요. 그리고 주담대 비중 중에 대부분이 또 이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모든 가계대출이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주택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들의 어떤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다 지금 가계가 딱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당분간 늘어나거나 아주 심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가 잡혀야 한다라는 것은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건데 좀 원론적인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다 긴축하는데 왜 물가가 안 잡히고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편인 게 아, 저희가 그래요? 2023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미국 기준으로 6% 넘는 인플레이션을 한동안 봤었는데 네. 그런 벤치마크가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1970년대 제1차 5.1 파동이 있었던 74년과 제2차 5.1 파동이 있었던 79년이었습니다. 그때 5.1 파동 두 번에서 피크, 물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8개월 후가 지났을 때 왜냐하면 지금이 미국 기준으로 작년 6월에 피크를 치고 8개월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봤을 때 1차 5.1 파동 때는 지금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2.7% 빠졌고요. 8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이. 두 네. 번째 5.1 파동 때는 그때는 물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피크가 15%까지 갔었는데 아, 그랬군요. 8개월 후에 2% 빠졌습니다. 예. 물가가. 그런데 지금은 피크 8.9에 작년 6월에 예. 지금 얼마 빠졌냐면 8개월 동안 2. 2.9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2.7 대 2 대 2.9니까 사실 지금 적게 빠진 게 아닙니다. 아. 원래 한번 이렇게 물가가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웨이지를 건드린다거나 레이버 마켓을 예, 건드림으로써 잘 안 빠지는 속성을 가지는데요. 지금 빠지는 속도가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그럼 연준이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 게 2% 맞죠? 그럼 네. 이것을 지금 조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조 역시도 그럼 옳게 가는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표현 많이 들으신 표현이시겠지만 골이 안 들어간다고 골대 옮기면 골 넣는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아. 어디다 골 넣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리고 특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타겟을 2% 타겟을 옮기는 건 언제 옮기면 좋냐면 2%보다 낮은 상황이 있을 때 이때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런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인플레이션 타겟을 높여버리면 그러면 3%까지 올렸으니까 뭐 다음에 4%가 되지 말란 법이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예. 경제 주체들에게 안 좋은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게 하는 거죠. 네. 지금도 충분히 연준과 시장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목표까지 바꾸면 정말로 이제 혼돈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나 짚어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OECD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높였는데 우리나라는 하향 전망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배경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구도 지금 감소하기 시작하고 예. 생산 가능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좀 사실 지금 체감은 안 하실 수 있지만 몇 년 후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데 또 문제가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우리 경제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중국이 이렇게 리오프닝을 해주면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예. 중국도 사실은 이번에 나온 그 전인대에서 나왔던 얘기가 강력한 부양이 아니에요. 아니라 안 좋았던 걸 회복시키겠다. 요 기조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또 자생력이 너무나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옛날보다 줄어든 거죠. 이런 것들을 또 이창용 총리도 직접 또 그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렇게 한국 경제가 유독 좀 약한 이유는 전 반도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경제의 많은 부분이 반도체인데 지금 삼성전자 재고도 너무나 많고. 예. 그래서 하반기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한국 경제가 좀 다이나믹한 게 예. 반도체 경기의 의존도가 높은데 반도체 경기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사이클이 바뀔 땐 또 드라마틱하게 업황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이게 또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물론 우리나라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저하고로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부진한 흐름 나오겠지만 하반기 될수록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뭐 지금보다 당연히 커질 거고 재고도 줄고 하면서 또 반도체 경기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지금 너무 이 수치에 대해서 너무 좀 실망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놀라울리만큼 이사님 말씀이랑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중국 경제가 고도화되고 있으니까요. 사실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디스플레이를 사갔다면 이제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계를 사가는 거죠. 그럼 예전에 디스플레이를 계속 갖다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기계 한번 사가면 그거 갖고 자기들이 만드는 내수화 중심의 경제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중국 경제 리오프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대응, 산업계의 대응들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미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요. 그에 따른 변화들 짚어봤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